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 반입됐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 14개월 만에 사드 1개 포대가 다 갖춰졌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조치의 일환으로 경찰과 주민들은 밤새 대치했으며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중국 언론이 사드는 악성 종양이고 한국 보수주의자들은 김치 먹고 혼미하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미국이 안보리 결의안 초안에 김정은의 해외 자산을 동결하고 해외여행도 금지하는 등 김정은을 직접 겨냥한 제재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약처가 화장품에서 1급 발암물질 성분이 검출된 사실을 적발하고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시중에 유통된 제품을 무작위로 검사하는데 전체 화장품 1%에 불과합니다. 빨개지거나 주드럭이 난 적은 부작용 실태도 취재했습니다. 부산, 강릉에 이어 서울에서도 여중생이 또래 친구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인적이드문 주차장에서 A양을 집단 폭행했습니다. 수도권 일대 공사 현장을 돌며 일부러 넘어진 뒤 치료비를 뜯어낸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100여 차례에 걸쳐 4,800만 원을 챙겼습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어마가 카리브 해류 강타에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주말쯤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플로리다주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경계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9시 뉴스 전은책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밖에서 식사를 하실 때 식당의 숟가락이 깨끗한지 살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주변에 담배 연기를 피한 적은 없으십니까? 요즘 다들 건강에 대단히 민감해졌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진짜 적은 다른 데 숨어 있었습니다. 예컨대 작년 가습기 사건은 충격적이었죠. 얼마 전 우리를 놀라게 했던 햄버거 병이 그렇고 발암물질이 있다는 생리대가 그렇습니다. 안심하고 먹을 것, 안심하고 입을 것이 드물게 됐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 TV조선이 단독 보도하는 화장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일부 화장용품에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성분이 기준치 이상으로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예,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사드 배치 발표를 한 지 427일째인 오늘 오전 8시경에 경북 성주에 발사대 4기를 추가 반입했습니다. 육로를 이용해 반대 집회를 뚫고 장비를 옮겼습니다. 성주 소승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호진 기자, 예, 오늘로 사드 배치가 마무리된 겁니까? 네, 국방부는 오늘 이곳 성주 사드 기지에 발사대 4대를 추가 배치했습니다. 지난 4월 반입한 2대를 포함해 성주 기지는 발사대 6대를 갖췄습니다. 사드 배치를 발표한 지 427일째로 사드 1개 포대가 완성됐습니다. 미군 오산 기지에 있던 발사대 4기는 오늘 새벽 0시 20분쯤 성주로 출발했습니다. 수성리 현장의 상황에 따라 휴게소를 거치며 시간을 조절해 오전 7시쯤 도착했습니다. 공사용 장비 차량 일부는 경북 7곡의 미군 기지에서 성주로 합류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반입한 사드 발사대는 즉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 여러분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조치의 일환으로 국방부와 환경부,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드 임시 배치를 마친 뒤 합동 브리핑을 열고 범정부 차원에서 성주와 김천 지역에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성주에서 TV조선 이호진입니다. 사드 발사대 4기가 성주 기지에 들어서기까지 기지 앞 마을엔 밤새 고함과 몸싸움 그리고 팽팽한 긴장이 이어졌습니다. 한때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걱정했던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일부 주민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나왔습니다. 이상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드 배치! 사드 반대단체와 주민 700여 명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 모였습니다. 자동차와 농기계로 도로를 막고 농성을 벌입니다. 경찰이 해산작전에 돌입합니다. 중장비로 자동차와 농기계 30대를 끌어냅니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바닥에 드러눕고 끈으로 몸을 연결해 버팁니다. 몸싸움도 벌어집니다.
경찰은 5시간 만에 마을 회관 앞 진입로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이 만든 길을 따라 사드 장비를 실은 트럭이 마을로 들어옵니다. 경찰 방어벽 뒤에서 물병과 오물이 날아듭니다. 사드 발사대를 실은 미군 차량 6대와 경찰 차량 등 10여 대가 기지로 들어갔습니다. 반대 단체와 주민들은 사드 반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권보다도 더욱더 악독하고 교활하게 배치를 강행했다는 것을. 경찰은 진압봉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농성 참가자들도 대부분 맨손으로 맞섰습니다. 경찰은 사드 배치 과정에서 경찰과 주민 20여 명이 가볍게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상무입니다. 성주의 사드 발사대가 모두 배치되면서 북한 탄도미사일로부터 우리나라 절반쯤인 남부지방을 방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주의 사드가 수도권 지역까지 지키긴 어려워서 야권을 중심으로 사드 추가 도입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런데다 수도권은 북한이 낮은 고도의 스커드 BC형 미사일을 쏘기 때문에 다른 방어 수단이 필요합니다. 안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주에 배치된 사드의 요격거리는 전방 200km, 후방 100km입니다. 미국 증원전력이 들어오는 부산항과 고리원전, 충남 계룡대 등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THAAD provides the defense of the entire southern peninsula of the Republic of Korea. Over 10 million ROK citizens.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시 레이더가 미사일 궤적과 속도 등을 계산해 사격 통제소로 보내면 곧바로 요격 미사일이 발사됩니다. 미사일은 고도 40에서 150km에서 탄도미사일을 직접 타격합니다. 수도권과 평택 미군기지는 요격 범위를 벗어나거나 요격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치 않아 성주 사드로는 방어가 힘듭니다. 야당에선 사드 추가 배치 목소리가 나옵니다. 우리 돈으로 한 포대에 1조 좀 넘게 드는데 추가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군산과 평택, 원주, 수원 등이 후보지로 거론됩니다. 하지만 사드를 추가 배치하더라도 서울은 휴전선과 가까워 북한 탄도미사일이 요격고도 밑으로 날아오면 방어에 한계가 있습니다. 군은 대안으로 요격고도 20km인 패트리엇 3를 강북 지역에 증강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오늘 상공 500km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3를 도입해 다층 방어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안형영입니다. 사드 배치가 완료되면서 민주당이 곤혹스러운 상황을 맞았습니다. 전에는 사드가 아무 필요가 없다고 말해왔는데 오늘은 배치가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지지층인 일부 시민단체와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와 다를 게 없다고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최승현 기자입니다. 정부의 사드 배치가 완료되자 더불어민주당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습니다. 이번 사드 배치는 우리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사드 배치에 비판적이었던 지금까지 기류와 달라진 겁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패착이고 또 실수이고요.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일부 의원들은 여전히 사드 배치에 불만입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가 사드를 불법 배치했다며 박근혜 정부와 어떤 차별성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에서 민주당이 협조적이었던 정의당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요구에 속수무책으로 끌려가는 이 정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푸들로 전락했습니다. 이정미 대표는 대통령이 해외에 나갔을 때 민감한 문제를 처리하는 수법이 전 정권과 똑같다고도 했습니다. 그러자 한때 사드 반대에 앞장섰던 김홍걸 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은 상황 종료되자 생색만 내는 거냐며 정의당을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최승현입니다. 북한 핵실험에는 조용하던 중국이 한국 사드 배치 소식엔 막말에 가까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 사드는 악성 종양이고 한국 보수파는 김치 먹고 정신이 혼미해졌다고까지 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오늘자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성주 주민과 경찰이 사드 배치로 대치하는 사진을 일면에 실었습니다. 사설에서는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환구시보는 사드가 북핵과 같이 지역 안정을 해치는 악성 종양이 될 것이라며 사드 배치를 하면 한국은 전략적 자주성을 잃고 북핵과 강대국 양측에 끼인 부평, 즉 개구리밥 신세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이 북한의 인질뿐만 아니라 미국의 총알바지가 될 것이라는 지적에 이어 사드 배치를 추진했던 보수파를 향해 김치 먹고 정신이 혼미한가라는 욕설에 가까운 비난까지 내놓았습니다. 북한 6차 핵실험에는 보도 통제로 대응하고 사드 배치 문제에는 여론을 동원해 비난을 쏟아낸 겁니다. 환구시보는 또 사설에서 북핵 중국 책임론에 대해 북한의 정치적 형님은 소련이었다며 우리는 그럴 힘이 없다고 회피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환구시보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합니다. 我们愿再次敦促美韩重视中国等地区国家的安全利益和关切，立即停止部署，停止有关部署进程，撤销相关的设备。 중국 외교부는 어제 김장수 주중 한국 대사를 초치해 사드 배치에 항의했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중국 현지 분위기 실제로도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 교민들에게는 신변 안전 주의령이 내려졌고 이마트는 사업 철수를 결정하는 등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사드 발사대가 반입된 직후인 오늘 정오쯤 주중 한국 대사관은 현지 교민들에게 SNS로 긴급 알림 문자를 보냈습니다. 논쟁이나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주중 대사관이나 총영사관 등에서 도움을 받으라는 내용입니다. 경찰들이 나와가지고 한국 학생들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자기들한테 연락을 하라고. 중국인들이 술을 많이 먹는 그런 데 같은 데는 잘 가지 않도록 자제했으면 좋겠다. 현지 진출 기업 사정은 더 심각합니다. 두 차례 공장 가동 중단 사태로 홍역을 치렀던 현대차는 합자 회사인 베이징 자동차와의 결별설까지 불거지는 등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 언론은 베이징 자동차가 부품 공급과 관련한 현대차의 탐욕과 오만에 지쳤다며 합자 관계가 끊기는 위험이 있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계 협력업체들이 퇴출 위기에 몰린 셈입니다. 현대기아만 보고 있다가는 이제 굶어 죽겠다는 게 현지 업체들, 협력 하차 업체들 분위기죠. 이제 정세기에 접어들었고 이제 오히려 이제 뒷걸음질 치니까. 오늘 이마트가 중국 진출 20년 만에 매장 5곳을 태국 기업에 넘기고 완전 철수를 선언하는 등 중국 내 우리 기업들은 궁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사드가 실제 배치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죠. 기습 배치 논란, 전자파 괴담, 그리고 보고 누락 파문 등 갈등과 혼란이 반복됐습니다. 사드 발표부터 배치까지 427일을 되짚어봅니다. 누군가 경찰의 헬멧을 빼앗아 던지고 인간티가 격렬히 저항합니다. 난장판이 된 소성리의 밤, 사드 배치 이벤트는 전 세계에 생중계됐습니다. 주한미군의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동맹 차원에서 지난해 이 발표 전까지 사드에 대해선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었다며 이른바 3노로 일관하던 정부였습니다. 그만큼 사드 배치 결정은 전격적이었습니다. 첫 후보지는 경북 성주, 성산포대였습니다. 전자파 소음 괴담이 민심을 들쑤셨습니다. 국무총리가 직접 나섰지만 돌아온 건 물병 세례와 계란 폭탄이었습니다. 79일 만에 후보지는 성주 골프장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국방부가 롯데에서 성주 골프장을 넘겨받기까지 151일이 더 걸립니다. 롯데는 중국의 보복을 걱정했습니다. 关于萨德问题，我们已经多次表达了中方的严重关切和明确的反对立场。
실제 롯데는 중국 내 87개 마트 영업이 중단되는 등 혹독한 보복에 시달립니다. 대선 열흘 전 발사대 2기가 전격 배치됩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조기 대선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섭니다. 국회 기준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또 외교적 노력을 거쳐서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대선 이후 청와대 보고 누락 파문이 불거졌습니다. 사드 연내 배치는 물 건너간 듯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떤 경위로 내기가 추가 반입된 것인지, 반입은 누가 결정한 것인지 진상조사라고. 사드 반대 단체는 기지 길목을 막아서며 유료와 보급 물자 반입을 차단했습니다. 그 길목을 틔운 건 역설적이지만 김정은이었습니다. 잔여 사드 발사기의 조기 배치를 포함하여 한미 연합 방위 능력 강화 및 북한의 광적인 도발에 결국 사드는 제 모습을 갖췄습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미국이 추진하는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은 북한 김정은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해외 자산 동기를 비롯한 초강경 조치들인데 표결까지 가는 과정에서 중국, 러시아와의 협상이 필요합니다. 이미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안보리 이사국들에 보낸 대북 제재 초안에서 김정은을 첫 장 맨 위에 올리면서 초강경 대북 압박에 나섰습니다. 11일 표결에서 결의안이 통과될 경우 30억에서 4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는 김정은의 해외 자산은 동결되고 여행이 금지되면서 사실상 대외 활동이 불가능해집니다. 미국은 김정은 외에도 4명의 북한 고위 인사, 북한 정부와 노동당, 고려항공 등 7개 기관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최상류층의 돈줄을 죄는 동시에 북한 노동자 수출도 완전히 금지시킨다는 내용을 넣어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위해 벌어들이는 외화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또 예상대로 대북 원유 공급 금지도 포함됐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이 어떤 의사를 표시할지 주목받는 가운데 트럼프는 어제 시진핑 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 또다시 중국 역할론을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북한은 평양에서 6차 핵실험 성공을 자축하는 경축 대회를 열었습니다. 핵개발 책임자 홍승무는 승진해서 대장 계급장을 달았는데 김정은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채인 기자입니다. 핵개발에 참여한 과학자들이 고급 버스에 나눠 타고 평양 시내로 들어옵니다. 핵무력 건설의 전초선에 이등지각에 서 있는 핵전투원들.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는 성대한 경축대회가 열립니다. 경의하는 최고領導者 김정은 동지 만세! 핵개발 총책인 당 군수공업부 부부장 홍승무와 실무 책임자인 리홍섭이 주석단에서 꽃다발을 받습니다. 처음으로 군복을 입고 등장했는데 홍승무는 별 4개, 리홍섭은 별 3개로 각각 대장과 상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내각 총리 박봉주는 수십에서 수백 킬로톤까지 다양한 핵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큰소리쳤습니다. 조선반도 문제에서 손을 떼는 현명한 선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총참모장 오금철은 미국과 남한을 동시에 위협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남반부 전역을 단숨에 깔고 앉을 수 있는 비명을 지를 놈도 없게 모조리 불마당질해버리고. 그러나 김정은은 이날 행사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어제 푸틴 대통령이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거부했지만 한일 정상은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9개의 다리를 놓겠다고 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신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이 포함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통과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북핵 문제 대응 방안을 우리가 심도 있게 협의하지 않을 수 없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득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두 정상은 지금은 대화할 시기가 아니라 압박을 강화할 때라고도 했습니다. 日韓そして日韓米は緊密に連携してきており、これからも緊密に連携して対応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아베 총리는 자신이 추진 중인 한중일 정상회의에 문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에서 신북방정책 구상을 밝히며 극동개발은 북핵 해결의 또 하나의 근원적 해법이라고 했습니다. 동북아 국가들이 극동에서 경제협력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 북한도 이에 참여하는 것이 이익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한러 간에 가스와 철도, 항만 등 9개의 다리를 놓는 협력 사업을 추진하자고 했습니다. 다음 주로 예정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앞두고 한미일과 중러 간 대립 구도가 더욱 두드러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TV조선 신정훈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핵 해결 방안 로드맵을 넉 달 전 우리 측에 제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여기엔 주한미군 철수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푸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면서 알려진 겁니다. 최지연 기자입니다. Призываем все заинтересованные стороны внимательно присмотреться к этой инициативе, которая, на наш взгляд, предлагает реальный путь снижения напряженности и поэтапного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어제 한러 정상회담에서 북핵 도발은 제재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러시아가 만든 로드맵이 있다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뒤늦게 지난 5월 송영길 러시아 특사 파견 당시 푸틴 대통령이 제시했었다고 밝혔습니다. 로드맵 1단계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을 발표하면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 또는 중단한다는 겁니다. 2단계로 한미일이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마지막으로 동북아 다자안보 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를 논의한다는 구상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단계를 러시아 측에서 제시했고 북핵은 현상 동결로 사실상 인정해주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하자는 겁니다. 논란이 큰 내용이지만 청와대는 당시 평화정착 방안을 논의했다고만 밝혔습니다. 특히 푸틴 대통령 예방에서는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도 교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로드맵 달성을 위해서라도 북한 도발 중단을 강조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얼마 전 일용식품과 생활용품에서 유해 물질이 발견되어 큰 충격을 준 바가 있습니다. 이번엔 화장품입니다. 방부제로 쓰이는 1급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 넘게 검출된 화장품 2가지가 시중에 팔린 사실을 TV조선이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식약처는 이 포름알데히드가 얼마나 나오고 이 화장품이 어디에 어떻게 유통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윤슬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국회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이 입수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유해 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화장품은 85건. 이 가운데 포름알린의 원료이자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인 2000 마이크로그램 이상 나온 제품이 2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화장품 수입 유통회사의 헤어 트리트먼트, 국내 소규모 회사의 헤어 에센스 제품입니다. 작년 11월 적발돼 판매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화장품 방부제로 쓰이는 포름알데히드는 체내에 들어가면 암을, 피부에 닿으면 피부염을 일으킵니다. 두피염이라든지 아니면 두피와 붙어 있는 근처에 얼굴이라든지 눈 주위라든지 이런 곳에 좀 심한 알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약처는 이 제품들의 포름알데히드 검출량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준치를 삼회했는지는 그거는 저희도 몰라요. 그거는 저희도 검사한 기관에서 직접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 지방식약청이 적발하고 판매 정지한 결과를 통보만 받았을 뿐이라서 모른다는 설명입니다. 그 세부적인 그 기준 결과가 기준치가 얼마나 나와서 어떻게 됐다 그런 것까지는 이제 저희한테 통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화장품이 얼마나 유통됐는지, 얼마나 회수됐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슬기입니다. 예,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화장품인데 유해물질 관리는 곳곳에 구멍이 나 있습니다. 화장품 대다수 74%는 유통에 앞선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판매된 뒤에야 1%만 수거해서 사후 검사를 합니다. 장동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유통되는 화장품은 총 18만여 품목. 소비자들은 믿고 쓸 뿐입니다. 성분만 적혀있지 솔직히 막 그런 설명이만 있는 건 아니니까 불안하죠. 왜냐면은 그 몸에 아무래도 닿는 것들이니까. 기능성 화장품과 일반 화장품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안전성 검사에 있어선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미백, 주름 개선 제품과 자외선 차단제 같은 기능성 화장품은 유통 전에 성분 안전성 검사를 거칩니다. 하지만 4만 7천여 품목으로 전체 화장품의 26%에 불과합니다. 74%에 달하는 일반 화장품 13만여 품목은 사전 검사 절차가 없습니다. 사후 검사 역시 전체의 1% 남짓입니다. 기본적으로 화장품인데 사후 유통 화장품에 대한 검사를 주로 하고 있고요. 직접 수거 검사를 하죠. 작년에 식약처가 수거 검사한 화장품은 2,119건에 불과했습니다. 제조사가 화장품 성분을 식약처에 보고하는 건 길게는 유통 1년이 지난 다음입니다. 실제로 가습기 살균제 원료가 화장품 제조에 금지된 1년 후에도 63개 제품에서 검출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사후 판매 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민들께서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 보고하는 체제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TV조선 장동욱입니다. 이 화장품은 한 해 1,400건 넘는 부작용 사례가 식약처에 접수되고 피해자 대부분은 발진과 여드름, 반점 같은 피부 질환을 호소합니다. 화장품을 미용 제품으로만 볼 게 아니라 건강에 직결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김도윤 기자입니다. 입술 주변이 빨갛게 붓고 각질이 일어나 있습니다. 모 화장품 회사의 특정 틴트 제품을 바른 사용자들이 부작용을 호소하며 지난해 SNS에 올린 사진들입니다. 처음엔 아토피인 줄 알았다. 통증도 심했다며 댓글이 3만 개 가까이 달렸습니다. 화장품 사용자 가운데 부작용을 경험한 비율은 절반에 이를 정도로 드물지 않은 경험입니다. 냄새 진하고 좀 저렴한 이런 거 썼을 때 부드러기랑 막 빨갛게 일어나서 피부 뒤집혀서 피부과 다니고 그랬었어요. 빨개지거나 아니면 뭐 두드러기 난 적은 나는 막 긁고 그러죠. 식약처에 한 해 접수되는 화장품 부작용 건수만 1,400여 건. 가려움과 화끈거림, 여드름과 반점 등 피부 질환이 대부분입니다. 전문가들은 식약처 인증을 통과한 제품이라도 개인별로 피부 민감도와 성분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도 달라 100% 안심은 금물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마다 이제 민감한 경우에는 조그마한 자극에도 반응을 할 수가 있고요. 화장품은 화학물질 자체입니다. 미모에 미치는 영향 못지않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살충제 달걀, 이 생리대 파동에 이어서 화장품에서도 발암 물질이 검출되어 지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피부과 전문의 정원순 선생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발암 물질로 알려진 이 포름알데히드, 이게 기준치를 넘어서 화장품에서 나왔다 이런데 이 포름알데히드가 어떤 물질이며 또 이게 기준치를 넘으면 어떤 효과가 어떤 그 나쁜 일이 벌어집니까? 네, 포름알데히드는 사실 자연에도 분포하는 흔한 화합물이긴 하지만 여러 공산품들을 만들 때 소독을 한다든지 살균을 한다든지 방부 등의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 소독, 살균, 방부제 이렇게 쓰이는군요. 쓰이게 되는데 이게 다량으로
노출이 되거나 아니면 장기간 노출이 되었을 때 피부가적 질환이나 호흡기가적 그 질환을 일으킬 수 있고 또 기존에 갖고 있던 질환들을 심하게 악화시킬 수 있고 또 장기간으로 더 나아가서는 폐암이나 백혈병 같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발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폐암이나 백혈병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 이 포르말데히드를 화장품에 사용한 이유가 그러면 어떤 겁니까? 아까 소독 그리고 방부제 뭐 이런 용도로 쓰인다는데 화장품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겁니까? 네, 화장품에서는 주로 방부의 용도로 많이 쓰이는데요. 화장품을 오랫동안 부패하지 않고 유지시키기 위해서 주로 방부제로 오랫동안 사용되어져 왔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화장품을 많이 쓰게 되면 어떤 현상이 가장 먼저 생깁니까? 피부과 질환 중에 우선 어떤 일이 많이 생깁니까? 가장 흔한 부작용은 접촉성 피부염입니다. 주로 눈 주위에 많이 오는데 눈이라든지 코 주위라든지 입 주위 같은 데가 많이 붉어지고 따끔거리면서 자극이 되어서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던 본인의 어떤 민감성 피부라든지 아토피 피부염 같은 기존의 질환들이 훨씬 더 심하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그 포르말데히드 말고도 화장품에 있는 성분 중에 또 이런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이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여러 가지들이 있게 되는데요. 다른 형태의 방부제인 파라벤이나 아니면은 계면활성제인 설팍턴트 종류들의 물질들이 여러 가지 접촉성 피부염들을 일으키는 데 흔한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 파라펜 같은 성분도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다. 그런 것이 화장품 일반적으로 다 쓰이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많이 쓰였는데 위험성이 알려지면서 요즘에는 이제 많이 빠지는 화장품들이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산 강릉에 이어 서울에서도 여중생들의 집단 폭행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가해 학생 가운데 3명은 보호 관찰 중이었습니다. 부천에서도 여중생 폭행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연립주택입니다. 지난 7월 중학교 1학년 A양은 평소 알고 지내던 14살 B양 등 8명에게 끌려왔습니다. 건방지게 군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들은 인적이드문 주차장에서 A양을 집단 폭행했습니다. 함께 있던 A양의 친구에겐 폭행을 강요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해 학생들 중 3명은 특수폭행 혐의로 보호관찰 대상이었습니다. 다 시인하고 그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 다 했고 형들이 피웠습니다. A양은 뇌진탕 증세를 보이는 등 7곳을 다쳐 2달 가까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놀이하듯 순번을 정해 30대씩 돌아가며 때렸고 남자친구까지 불러 폭행을 사주했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또 A양이 신고를 못하게 휴대전화를 빼앗아 폭행 장면을 촬영하고 영상을 다른 학생들과 돌려보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폭행에 가담한 6명을 입건해 검찰로 보냈고 만 14살 미만의 2명은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경기도 부천에서도 중고생 4명이 15살 여중생을 집단 폭행해 전치 2주 부상을 입힌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직후의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TV조선이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망을 보면서 피해 학생을 숨기고 구급차가 오자 구경꾼 행세를 했습니다. 하동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14살 A양 등 5명이 B양을 끌고 폭행 장소를 물색합니다. 골목길로 들어가 1시간 넘게 집단 폭행을 한 뒤 2명이 먼저 큰 길로 나와 망을 봅니다. 그 사이 다른 일행은 B양을 골목길 바닥에 눕힙니다. 길을 지나는 사람들이 B양을 보지 못하도록 몸으로 가립니다. 우리가 시커냈거든. 길 모서리에 오면 흘러내리겠더라고. 지나던 주민이 피를 흘리는 B양을 발견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가 나타나자 A양 일행은 구경꾼 행세를 합니다. 얘들이 지나가다가 피를 많이 흘리고서 신고를 했더라고요. 지나가던 여중생 이렇게 폭행하던 애들이랑 관계없는? 네, 관계없는 애들입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폭행을 한 A양 일행이 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여중생 2명이 택시를 타고 폭행 현장에 추가 합류하는 모습이 또 다른 CCTV에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CCTV도 확인하지 않고 조사 대상 2명을 누락했습니다.
4명 정도 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건 저희들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을 하고 목격자 진술이 부산시 교육청은 집단 폭행 사태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 등 학교 폭력 방지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이번엔 강릉 여중생 폭행 사건 후속 보도입니다. 이 사건은 2달 전에 발생했는데 경찰은 공범 조사를 미루다가 이제서야 수사를 마쳤습니다. 늑장 수사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가해 청소년들이 17살 A양을 방에 가둔 뒤 촬영한 동영상입니다. 욕설에 발길질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카메라 봐. 거기 들어. 5분 동안 네 잘못했던 거 다 말해. 네 얘기 한마디라도 못해. 7시간 집단 폭행이 일어난 건 지난 7월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가담한 소녀 6명에 대한 조사를 지난 5일에서야 마쳤습니다. 한 명이 핑계를 대며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경찰에서 전화 온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빠랑 저가 전화해서 물어봤지. 애인이 커지고 처음으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경찰은 방송과 SNS로 알려진 뒤에야 공범을 찾아가 조사했습니다.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엄청난 고통에 처해 있는지를 공감을 했느냐, 빨리 도와주거나 어떤 조치를 취했다면 아마 지금 상황까지 안 갔을 수도 있었어요. 2달이 흘러가는 사이 피해자는 다소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가해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든 보복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퇴원을 미루고 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공사장 앞에서 일부러 넘어진 뒤 치료비 등을 뜯어낸 60대가 구속됐습니다. 당시 영상을 보면 연기가 다소 어설픈데도 이런 수법으로 100여 차례에 걸쳐 5천만 원 가까이 갈취했습니다. 김승동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천천히 걸어갑니다. 공사장 앞에 이르러 주위를 살피더니 갑자기 쓰러집니다. 안경을 벗고 절뚝거리며 걷다가 다리를 살펴봅니다. 잠시 뒤 공사장 관계자가 나와 얘기를 나눕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의 행동은 모두 계획적인 것이었습니다. 66살 배 모 씨는 공사장 앞에서 일부러 넘어졌습니다. 배 씨는 관청에 민원을 넣겠다며 공사 관계자에게 치료비와 함께 안경 수리비를 요구했습니다. 값비싼 안경 렌즈에는 사전에 흠집을 냈습니다. 또 무릎에 미리 상처를 내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습니다. 결국 공사 관계자는 1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넘어지면서 안경이 떨어져가지고 안경이 고가인데 본인은 해외를 바로 나가야 되니까 안경값을 물어줘라. 배 씨는 이런 수법으로 수도권 일대 공사장을 돌며 돈을 뜯어냈습니다. 2014년 2월부터 최근까지 확인된 것만 104건, 피해 금액은 4,800만 원이나 됩니다. 과거에 그 공사 현장에서 그 일용 잡부로 근무를 하면서 그런 것을 몇 번 목격을 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배 씨를 구속하고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승도입니다. 예, 저희 TV조선이 연속 보도해온 햄버거병 후속 보도입니다. 이 햄버거병 논란에 이어 집단 장염을 일으킨 맥도날드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부 조사를 성실하게 받고 고통 겪는 피해자 가족들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뒷북 사과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홍인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주현 한국 맥도날드 대표가 올린 사과문입니다. 최근 매장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정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표이기 전에 자신도 한 아이의 엄마라며 햄버거병 피해 가족들을 지원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제3의 외부기관 검사 등 식품안전 강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햄버거병 발병 1년 뒤 집단 장염 이후 2주 만에 나온 뒷북 사과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너무 사과가 늦었죠. 진작에 조치를 했어야 되고. 매출이 떨어지는 게 보이고 나서 이제 사과를 한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또 사과문을 통해 햄버거병 고객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했지만 정작 환자 가족에게 따로 연락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저희 지인분이 보내줘서 알았기 때문에 공식 사과한 거를 별로 썩 기분이 좋지는 않죠.
맥도날드 불고기 버거를 먹고 집단 장염에 걸렸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보건당국은 조만간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작년 4월 남양주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이 담배를 안 피우는 50대 남자가 숨졌는데 몸에서 치사량을 넘는 니코틴이 나온 사건. 이 기억하십니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와 이 내연 남자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국내 첫 니코틴 살인 사건입니다. 승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녀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오릅니다. 이후 남편 오모 씨가 방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평소 담배를 피우지 않던 오 씨 몸에선 치사량이 넘는 니코틴과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나왔습니다. 아내 송모 씨와 내연남 황모 씨는 니코틴으로 오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두 사람은 바늘 자국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해왔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은 오늘 송 씨와 황 씨가 공모해 니코틴으로 남편 오 씨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직접 증거가 없지만 간접 증거만으로도 유죄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아내 송 씨가 몰래 혼인신고를 하고 내연남 황 씨가 니코틴 치사량 등을 검색한 것은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오 씨가 자살했거나 제3자에 의해 살해됐을 가능성은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니코틴을 이용한 살인을 인정한 판결은 이번이 국내에서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철저하게 계획된 살인 사건이지만 피고인들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또한 경찰은 이번 권고안 발표를 계기로 집회 시위에 대한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하겠습니다. 경찰이 경찰개혁위원회가 제시한 시위 제한 완화 권고를 전면 수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권고안에는 인터넷 집회 신고제 도입과 전면 금지 통고의 최소화, 살수차와 차벽의 미사용, 체증의 엄격한 제한 등이 담겼습니다. 체증은 긴급한 경우 수사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진행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특히 경찰은 위협적인 행동만 없다면 공면 시위자의 체증 역시 제한할 방침입니다. 지난 2015년 11월 경찰 버스를 점거하며 쇠파이프로 경찰을 폭행하는 격렬한 시위를 계기로 만들었던 공면 시위 가중처벌 방침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집회 제한 사유로 교통방해죄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평화 시위를 보장하겠다는 뜻은 좋지만 시위 현장에는 늘 돌발 변수가 많습니다. 오늘도 경찰은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도로를 불법 점거한 시위대를 해산하는 과정에 물리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손대지 마세요. TV조선 조덕현입니다. 예, 전기 소식 하나 전하겠습니다. 한 사업가와 수천만 원대 금품거래 의혹에 휩싸여온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가 오늘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당내에선 유승민, 김무성 의원이 구원 등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보근 기자입니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가 사업가 옥모 씨와 6천만 원대 금전 거래를 했다는 의혹으로 결국 대표직을 내려놨습니다. 당대표 선출 74일 만입니다. 야당 대표로 막중한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사려 깊지 못했던 저의 불찰로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바른정당은 조만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내에선 대선 후보였던 유승민 의원과 창당주역인 김무성 의원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유 의원은 총의만 모아진다면 등판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그 점은 우리 당의 의원님들 또 위원장님들 당의 총의를 모아서 결정할 일입니다. 김무성 의원은 이혜훈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 7명과 긴급 오찬을 한 뒤에서 당을 돕겠다며 우회적으로 고사 입장을 비쳤습니다. 바른정당 관계자는 자강을 강조하는 유승민 의원과 연대 통합을 모색하는 김무성 의원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김세연, 김용태 의원 등 소장파의 등판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예, 무척 화가 나는 뉴스입니다. 이 신의 직장이라는 공기업에 취업하기란 바늘 구멍 지나가기보다 어렵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기업 사장들이 자기 친인척과 지인을 특혜 채용한 사실이 줄줄이 드러났습니다. 윤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기업 사장들의 특혜 채용 비위가 감사원 감사에서 줄줄이 드러났습니다. 권혁수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은 계량 점수가 최하위권인 자신의 조카를 인턴에 합격시켰습니다. 362명 중 321등이었던 권 전 사장의 조카 A씨는 자기소개서 평가에서 만점을 받아 인턴이 된 뒤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정용빈 디자인진흥원장은 지인의 딸 B씨를 5급 직원으로 채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인사 담당자는 B씨와 함께 전 원장의 딸 D씨도 서류 합격자에 포함시켰습니다. 김정래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작년 초 인사 담당자에게 전 직장 후배와 학교 후배 2명을 1급 계약직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채용 공고나 면접 등 정당한 절차 없이 헤드헌팅 업체를 통해 비공개 채용한 겁니다. 김 사장은 채용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같은 결정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감사원은 권혁수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을 비롯한 4개 공기업 관련자 8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초대형 허리케인 어마가 카리브해 일대를 강타해 적어도 6명이 숨졌습니다. 어마는 주말쯤 미국 플로리다에 상륙할 예정인데 이 지역에서는 지금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서정 기자입니다. 차들이 줄지어 물속에 잠겨 있습니다. 시속 295km의 강풍을 동반한 초강력 허리케인 어마가 카리브해를 강타했습니다. 프랑스령인 생마르탱 섬 등 카리브해 섬 10여 곳에서는 강풍과 폭우로 주택과 상가 건물이 무너지고 주요 도로가 끊겼습니다. 통신이 두절되고 산사태까지 발생한 가운데 최소 6명이 사망했습니다. 허리케인 이동 경로에 있는 푸에르토리코와 쿠바, 바하마 제도 등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Cómo te vas a sentir mal? Afectado aquí. Con el hambre que hay y el ciclón ahora, entonces nos morimos aquí. 어마는 현재 허리케인 최고 등급인 카테고리 5로 발달한 상태. AP통신은 어마는 40년 전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강력한 2개의 폭풍 중 하나라고 분석했습니다. 오는 10일쯤에는 미국 플로리다가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전망이라 타 지역으로 탈출하려는 차량 행렬로 고속도로가 극심한 정체를 빚었고 지역 공항의 항공기 좌석이 매진됐습니다. I'm living in Miami because, well, it's because of the hurricane. Actually, I just bought my ticket, but, well, like, there's 5 people in front of me. 미국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재난대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9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한 축구대표팀이 오늘 귀국했습니다. 비판은 겸허하게 수용했고 히딩크 감독 복귀 논란에는 불쾌하다며 한마디로 일축했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가까스로 러시아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한 축구대표팀. 9회 연속 월드컵 진출이라는 대기록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경기 내용을 의식하듯 해단식은 조촐했습니다. 1심 단결돼서 응원해주신 덕분에 그래도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을 비롯해 차범근, 이회택 등 축구 원로들이 공항으로 총 출동해 후배들의 길을 살렸습니다. 마지막 2경기 무득점, 답답한 공격력 때문에 인터넷 세상에는 월드컵 본선 진출을 당했다는 자조 섞인 농담까지 등장한 것에 대해 신태용 감독은 겸허하게 인정했습니다. 골 개성이 좀 부족했다. 그런 부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10월 달부터는 제가 좋아하는 공격 지향적으로. 대한축구협회는 최근 달아오른 히딩크 감독 복귀 논란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 상당히 불쾌하기도 하고 또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신태용호는 다음 달 10일 프랑스 칸에서 아프리카의 강호 튀니지를 상대로 월드컵 본선 진출 확정 후 첫 평가전을 치릅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TV조선이 오늘 주요 기업 인사들을 초청해 제2의 개국을 선언하고 가을 개편 프로그램을 설명했습니다. TV조선은 2회 방송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탐사보도 7을 비롯해 새 예능 프로그램 시골빵집, 반전상회 등 8개 프로그램을 이달 안에 선보일 계획입니다. TV조선 홍두표 회장은 50년 방송업계 종사 경험을 살려 시청자가 만족하는 TV조선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환구15 24년 전 중국 관영인민일보가 만든 신문입니다. 상업적 민족주의로 인기를 끌어서 지금은 200만 부 가까이 발행하는 일간지가 됐습니다. 환구15는 그간 민감한 외교 사안에 중국 정부가 직접 말하기 곤란한 속내를 대신 말해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 4월 사드 발사대 2기가 배치됐을 때 일면에 사드가 중국의 등에 칼을 꽂았다고 제목을 달았죠. 일본에 배치된 사드와 SM-3 X밴드 레이드엔 한마디 말도 못하면서 말입니다. 환구15는 이제 시진핑의 복심이란 말을 들을 정도가 됐습니다. 이 신문이 우리가 어제 사드를 배치하자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사드가 북핵과 같이 지역 안정을 해치는 악성 종양이 될 것이다. 한국 보수 세력이 김치만 먹다가 어리석어졌다. 한국은 자주성을 잃고 북핵 위기와 강대국 간의 힘기르기 가운데 놓인 개구리밥이라는 말들이 그것입니다. 그것도 사설에 쓴 글입니다. 아무리 통속적인 표현을 즐겨 쓰는 신문이라도 이건 너무 지나칩니다. 지난달 11일엔 사드 배치가 중국의 뒤통수를 치는 일이라면서 결국 우리가 총알바지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위협과 막말은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걸로 봐야겠죠. 중국은 북한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도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 선전을 환구15가 맡아 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웃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차려야 합니다. 스스로 대국이라면서 대국의 언론다운 품격을 지키지 못하면 시진핑 주석이 외치는 중국몽, 중국의 꿈도 입장춘몽으로 끝날 겁니다. 네, 요즘 한낮의 날씨가 변덕스럽죠. 선선했다 더웠다 기온이 오르내리는데요. 내일과 주말에는 낮 기온이 30도를 밑도는 더위가 예상됩니다. 일교차는 더 크게 벌어지니까 주의하시고요. 하늘은 맑아서 야외 활동 계획하셔도 좋겠습니다. 단 이렇게 맑은 날에는 새벽에 안개가 짙게 낍니다. 이른 시간 운전하실 때 조심하셔야겠고 또 한낮에는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 창원 20도로 시작을 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광주, 강릉 29도, 대구, 창원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상 날씨 남해상의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겠습니다. 월요일 전국에 비가 오면서 잠시 선선해졌다가 다시 또 기온이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민주주의 정부가 왜 자주 부패할까요? 정치 집단이 이념과 정책을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함께 추구하는 집단으로 변질되면 부패는 필연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멋진 하루가 될 겁니다. 내일 9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